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이강윤 평론가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복귀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대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김문기 전 이사장을 총장으로 선출하자 반발이 거셉니다. 그는 지난 1993년 공금 횡령과 입시 부정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인물이지요. 2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교수협의회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82세의 김 씨가 총장으로 21년 만에 상지대에 재등장한 것은 이사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사학비리의 상징인 김 씨가 총장이 임명될 수 있었던 단초는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사분위의 결정이 제공 원인인데요. 정 이사를 선임할 때 구 재단 측이 과반수를 추천한다는 조항을 만들어서 김 씨 일가에게 정 이사 추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상지세 사태 과정에서 교육부와 사분위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고의성까지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분위는 올해 1월 김 씨가 비리 당사자라는 이유로 정이사 선임을 거부하는 신용만 하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역시 김 씨의 총장 선출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을 했고요. 이미 교육부의 그 사학 편들기는 도가 지나친 것으로 유명하죠. 교육부 관리들의 은퇴 후 자리를 마련해주는 곳이 사학이기 때문인데요. 교육부가 사학 비리에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학이 잘못되면 최종 피해자는 학생이 되겠죠. 교육부와 사분위는 김 씨의 이사 승인을 거부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8월 2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지요. 광고 듣고 다시 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8월 21일 목요일 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TV 뉴스 아는필 기자와 함께 뉴스 브리핑 살펴보고요. 또 뉴스 취재팀장 황준호 PD와 함께 미리 듣는 뉴스K 살펴보겠습니다. 정가 산책 시간에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연결하겠고요. 경제 쟁점 시간에는 김광수 경제연구소 길경식 이사와 함께합니다. 오늘 경제 쟁점 시간에는 고소득 전문직 오히려 부가세는 적게 세계경제 2분기 성장률 저조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TV 뉴스의 아는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뵙게 되니까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39일째 단식 중인 유민 아빠 김용호 씨 건강 상태가 극도로 나빠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아무래도 어제 청와대를 방문하는 과정에 경찰과 벌인 몸싸움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예. 김 씨는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단식 일기에서 손에 힘이 없다, 자다가 중간에 깨고 개운하지 않다, 오늘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기를 더 쓸 수가 없어 간략하게 올릴게요. 미안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예. 단식 3일째인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유민 아빠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지만 위험합니다. 단식을 멈춰야 할 텐데 말을 듣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 또 문 의원은 재협상이 유족들 동의를 받지 못했으니 가시방석이라며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오늘 김 씨를 찾았는데요. 예. 이 의원은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김 씨의 말을 듣고는 이를 당에 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정말 그 얘기대로 그렇게 꼭 당에 그 의견을 좀 전했으면 좋겠고 39일째 단식 중이시죠, 김용호 씨요. 네. 아, 정말 걱정이 큽니다. 손에 힘이 없고 자다가 중간에 깨고 개운치 않다.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다. 네,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정당과 시민단체의 동조 단식 참가가 또 이어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김미희, 오윤병, 이상규 등 통합진보당 의원 4명이 오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대답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예. 그동안 릴레이 단식을 해오던 진보당 의원들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겁니다. 이로써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국회의원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과 심상정 의원 등 5명의 정의당 의원을 합쳐 모두 10명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도 동조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예. 8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대책회의는 더 이상 유민 아버지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만 이 짐을 지울 수 없다며 대책회의 대표단과 공동운영 위원장들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외에도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13개 언론단체들과 전교조, 또 만화인들도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예, 정당과 시민단체 동조 단식 참가 소식 전해주셨고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진도 VTS 해경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해경 측 변호사는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을 했지만은 이 점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정모 씨 등의 변호인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근무 태만 사실은 인정하지만 행정법상 징계 사유가 아닌 형법상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한 관제센터장인 김모 씨의 변호인도 관제사들의 근무 태만을 전혀 몰랐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센터장 김 씨 등 13명은 지난 3월 15일부터 세월호 사고가 난 4월 16일까지 야간 근무 시 2인 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한 명만 근무하는 등 선박 관제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가는 뉴스가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그 영장 실질 심사 진행 과정인데 5명 전원이 신문에 나가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새정치연합 김재윤, 신하경, 신계륜 의원은 신문 기일을 미뤄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었는데요. 예. 검찰이 국회의원 회관으로 찾아와 강제 구인을 시도하자 신문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용 의원은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도 했었는데요.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자진 출석 소식에 박 의원은 오후 5시 반, 조 의원은 오후 8시에 각각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내일인 22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이 살아나는 만큼 검찰은 오늘 자정 전까지 영장 실질 심사를 끝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또 열렸잖아요. 네. 예, 경찰이 어제 김용호 씨를 막은 것은 주변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이 유민 아빠 김용호 씨의 청와대 접근을 차단한 조치가 적절한가라고 묻자 부득이하게 주변의 안전과 평온을 위해 사전 예방적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또 집회 시위는 헌법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예. 하지만 일반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는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볼 때 5.16의 쿠데타라는 학계의 정설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파문과 관련해선 보고를 받았지만 혐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말하기 곤란하다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윤일병 사망 사고 등을 계기로 이제 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국방부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6년 만에 군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내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군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비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는 최근 윤일병 사망 사고 등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군사재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토론회에는 국방장관과 차관, 각군 참모총장과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고등군사 법원장, 검찰 단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하지만 군 관계자들만 모인 비공개 토론회에서 과연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군은 지난 2008년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가 제시했던 지휘관이 형량을 낮춰주는 감경권과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수용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예. 군 관계자들만 모인 비공개 토론회다. 정말로 이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황유미 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구부는 오늘 고 황유미 씨와 고 이수경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소송을 낸 다른 사망 직원 1명과 투병 중인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와 이 씨가 업무 과정에서 벤젠과 전리 방사선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는 물질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 유족 측은 나머지 3명도 일하다 병에 걸린 게 확실하다며 삼성이 영업비밀을 핑계로 모두 감추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조용기 씨 있지 않습니까? 네.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오늘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조 목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또 조 목사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단체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식을 취득할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조 목사의 지시로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의 주식을 매수했고 이 과정에 조 전 회장이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재판부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교회에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적용한 원심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꼽사리에다에서도 이제 방송을 해주시는 개그우먼 김미화 씨 소식인데 변희재 씨와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 46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변희재 씨는 800만 원, 미디어워치는 500만 원을 김미화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변 대표 등이 자신을 친노종북 좌파라며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월 변 대표 등의 위법 행위를 인정해 김 씨에게 모두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양쪽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오늘 화해 권고 결정과 동일한 판결이 나온 겁니다. 변 씨는 이에 대해서 자신의 트위터에 김미화의 푼돈의 기쁨은 조만간 저에게 빌딩 한 채의 보답으로 돌아올 거라며 제가 직접 재판에 참석해 제대로 다퉈보기 위해서 당연히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씨는 환영합니다 고객님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의원들이 그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이 출판기념회가 입법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라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제 검찰이 나선 상황인데 그 선관위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투명성 높이기 위한 입법안 상정을 추진 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다음 달 15일 전체 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한 뒤에 가능하다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선관위는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출판기념회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개최 요건을 규정하고 개최 이후에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입법안에 포함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 조달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편법 혹은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제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192명의 의원은 총 279건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정말 그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정치자금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투명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이 7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예, 그렇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해킹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4억 원을 챙긴 김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씨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모두 2억 2천만여 건인데요. 중복 피해를 제외하면 2,700만 명, 15세에서 65세에 해당하는 국민 3,700만 명의 7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2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의 연령대는 90% 이상의 개인정보가 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해킹된 정보는 건당 최저 1원에서 2만 원 수준에서 거래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게 전국의 모든 통계를 종합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김 씨와 전문 해커 등 16명이 가지고 있던 정보라는 점입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현재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강원 북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과 강원,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는 중부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지역에서는 20에서 70mm,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12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밤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저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8월 21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게시판 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모달님께서 송혜교 씨 탈세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여기가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은 원죄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장문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송혜교 씨가 사과하는, 그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 이렇게 올려주셨고, 이매진님은 이강윤 평론가 많이 기다리셨나 본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화요일에 복귀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고요. 내일은 서영석 이사장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김용민 라디오 제작 팀장께서 이렇게 진행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탱탱인디고님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오케이마리님도 들어오셨고, 맞습니다. 오케이마리님 오늘 마찬가지로 이강윤 평론가 오지 못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복귀하십니다. 백가이버님도 이런 글을 써주셨네요. 유민 아빠에 대한 얘기인데요. 행여 이분이 쓰러지는 날, 그날은 박근혜 탄핵이 시작되는 날, 국민 지켜주기 싫으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잖아요. 자기 부모들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울어줬건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민 아빠의 사진, 세월호 단식 39일째를 맞는 김영호 씨,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면서 지금 탈수 증상이 온 건지 아닌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누워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건강 염려가 큽니다. 더 이상 건강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서 마음을 김영호 씨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매진님,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특별법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글 적어주셨고, 동파리님도 마찬가지로 단식 39일째 일어나지 못하는 유민 아빠에 관련된 이 기사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주신 거겠죠? 네, 잘 봤습니다. 그리고 와이로님께서는 이강윤 평론가 장인어른 수술 잘 되셨는지 궁금하다고 글 올리셨고요.
그리고 동파리님께서는 광화문 광장에 다녀오셨나 보군요.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하시면서 청학동 훈장 선생님께서 단식하는 모습의 사진, 그리고 좌측에는 성균관대 김태동 교수님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두 분의 사진 모습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제가 오늘 방송 진행한다고 고생 많다고 수고해달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미리 듣는 뉴스케이 시간입니다. 황준호 뉴스 PD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밤 뉴스케이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일별을 해드리자면 세월호 특별법 상황 현장 중계 연결로 하고요. 예. 또 정치권 상황 전화 연결로 하고, 또 리포트가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는 오늘 삼성 반도체 고 황유미 씨 백혈병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전해드릴 예정이고, 또 참여인대에서 청와대 검사 파견 현황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 자기가 청와대 검찰 출신의 청와대 비서관을 한 다음에 검찰로 돌려보내는 그런 관행,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면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보고서를 내서 그 내용도 전해드릴 예정이고, 예. 그 다음에 또 3년 전에 있었던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그 내용이 뭔지도 전해드릴 예정인데, 이렇게 3가지,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청와대 검사 파견 현황 보고서, 예. 이천 물류센터 화재 재판, 이렇게 3가지를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예, 그렇게 총 3가지 리포트가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 세월호 특별법 현황에 대해서는 오늘 동조 단식이 원래 어제 정의당 의원들 5명이 전원이 다 했고, 그런데 오늘은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의원을 제외하고 4명이 전원인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4명이 또 역시 동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의원까지 해가지고 총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조 단식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오늘 민주연합 의원들 여러 명이서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들 여러 명이서 유가족들 광화문을 방문해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어제하고 그저께까지는 설득을 하러 갔었는데, 어제 유가족들이 총회에서 여야 합의안을 거부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일단은 설득이 아니라 일단은 얘기를 좀 들어보자, 유가족들의.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여기저기서 안산,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 또 국회에서 농성하는 유가족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서 그런 것들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만 지금 이러고 있고요. 정작 책임이 더 큰 새누리당, 여당 의원들은 박영선 의원 비난하기, 또는 새정치민주연합 비판,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들은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뭐라고 비판하는 이런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서 그냥 원래 원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어떤 접촉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상황도 같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의도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짜가지고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언론들이 마치 지금 야당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지만 새누리당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국회 정치권 전화 연결해서 저희도 역시 오늘 있었던 강제 구인 상황, 국회의원들 5명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를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 어쨌든 저희는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세월호 특별법으로 여론이 굉장히 쏠려 있는데, 예.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그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결과적으로 강제 구인 쪽으로 시선이 쏠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를 좀 경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선으로 오늘 이 사태를 좀 도망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리포트에서 다룰 삼성 백혈병 문제 하나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고 황유미 씨하고 고 이수경 씨라는 분, 그 두 분은 1심에서도 그 백혈병과 삼성 반도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 해서
근로복지공 그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손을 들어줬지만 또 동시에 같은 피해를 받았던 3명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좀 앞뒤가 안 맞고 사실 또 하나의 약속 영화 이런 데서 보면은 유가족들 또 피해자들이 우리 몸이 긴 거다라고 하는데 역시 또 그 아주 세밀한 법리 다툼 이런 것들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백혈병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삼성과 반올림 사이의 이 배상 보상 협상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그 뉴스케이를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하고 준비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그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 그 황준호 뉴스 PD께서는 그래도 오늘 뉴스케이 방송된 것 가운데 이것만큼은 빼놓지 말고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서 고른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역시 세월호 유가족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앞으로 어떻게 일단은 오늘 유가족들은 가족대책위에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어떤 공식적인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어제 부결, 거부, 압도적인 반대, 압도적인 표차로 그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유가족들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유가족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뭐 법 체계를 흔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반론은 뭔가 새누리당 주장에 대한 반론 예.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으니까 이런 것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그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도 이제 출연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예. 라디오에도 자주 좀 목소리 좀 들려주십시오. 예, 불러주시면 예, 다 전해주신 건가요? 또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8월 21일 목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국물도 없수다님께서 유민아빠의 페이스북 글 보고 많이 우셨다고 하시면서 유민아빠 김용훈님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낭독을 좀 해드리죠. 8월 21일 단식 39일차 어제 아침부터 박영선 의원이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와서 얘기 듣다가 크게 화를 냈다. 오후에는 청와대 앞에서 큰 충돌이 있었다. 몸 상태가 안 좋다. 대통령 면담 신청서를 제출하러 청와대 영풍관 민원실에 가는데 경찰 경호원들이 또 막았다. 시위 아니고 신청서 제출하려는 거라고 아무리 말해도 막았다. 변호사가 막는 게 불법이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몸싸움이 일어났다. 부딪히고 잡히고 밀려 뒤로 넘어질 뻔하고 간신히 제출은 하고 왔는데 저녁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유가족 안 만난다는 기사가 떴다. 손에 힘이 없다. 자다가 중간에 깨고 개운치 않다. 오늘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기를 더 쓸 수가 없어. 간략하게 올릴게요. 미안합니다. 예, 부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스누피님께서 아침에 저보고 대타 전문 아나운서라고 글 올려주셨던 거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해 주셨는데 네, 어제보다 훨씬 더 나아야죠.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물도 없수다 님께서는 또 장하나 의원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캡처를 해주셨는데 조금 잘 안 보입니다.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임혜진님께서는 뉴스K에 나오는 뉴스 중 꼭 보시라고 돌발 영상처럼 국민TV님들 너무 창조적이신 듯 하는 글 올려주셨습니다. 또박이짱님은 유민아빠 걱정되신다고 기운내라고 글 올려주셨고요. 허수님은 황 팀장님 반갑다. 건강해달라. 파이팅! 힘을 불어넣어 주셨고 맛있는 치킨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속히 안정이 돼서 또 예전 같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는 김용호라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 정부는 또 보고만 있을 텐가. 구조하지 않을 텐가. 제발 제발 살리라고 하시면서 이 그림이죠. 유민 아빠의 모습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강윤 평론가께서 글을 또 올려주셨는데요.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좀 해소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뉴스의 재구성 들어보죠. 8월 20일 뉴스K. 광화문에서 38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유민 아빠 김용호 씨, 오늘 안산 가족총회에 참석했습니까? 아니요, 김용호 씨는 오늘 가족총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현재 건강이 쇠약해져 걷기도 힘든 상태고 앉아있을 때도 지팡이에 의지하고 말도 최대한 아끼는 등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 씨를 오전에 진료한 의료진은 건강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2, 3일을 버티기가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오전 8시 반 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대표가 여당과 다시 협상하는 것은 힘든다는 입장을 보이자 김 씨는 야당은 이제 빠지라 유가족이 직접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청와대에 방문했지만 경찰에 의해 진입이 통제됐고 2시간여 대치 끝에 대통령 면담 신청서를 작성해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면담 신청서에서 21일 오후 3시에 박 대통령과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팩트TV가 담은 당시 육성. 나는 만나는 이유가 지금 국회에서 여당, 야당 같이 지금 특별법 논의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안 되잖아요. 수사권 자체가 지금 날아가 있는 상태라 대통령 만나서 직접 호소하려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요청 드린 거니까. 그래서 밥 좀 먹게 돼. 너무 배고파서 밥 좀 먹고 싶어서. 국회의원들 믿었는데 지금 안 해주잖아요. 대통령님한테 호소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남아있는 작은 딸하고 밥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울기다 울어. 문자가 그렇게 아빠 힘들까 봐 안 오다가 문자가 왔어. 그만하라고 이제. 큰애 때문에 내가 싸우는데 작은애 그 문자 받고 내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다. 말은 안 하지만.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할 때가 됐지 내가 이제. 근데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뭐 하는지. 큰딸 억울한 거 풀고 작은 딸하고 밥도 먹고 살아야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일 꼭 좀 들어줬으면 합니다. 이게 방송들이 나가면 대통령께서도 뭔가 응답이 있겠죠? 내가 뭐 따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제발 해달라고. 유민양 아버지, 방송을 믿으세요? 40일 가까운 김용호 씨의 사투. 여기에 방송은 어떻게 응답했나? 뉴스와이는 리포트 뒷부분에서 잠깐 언급.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용호 씨는 변호사와 새정치연합 의원들과 청와대를 찾아 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JTBC는 따로 보도. 광화문에서 지금 단식 38일째인가요? 맡고 있는 김용호 씨, 오늘도 청와대를 찾아갔다고 들었는데 그 소식도 좀 같이 전해주실까요? 네, 광화문 광장에서 3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용호 씨가 오늘 유가족의 뜻이 반영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면서 직접 청와대로 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식 면담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게 방송들이 나가면 대통령께서도 뭔가 응답이 있겠죠? 유민양 아버지, 청와대 면담 요청 관련 기사, KBS, MBC, SBS에 한 줄도 안 났네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실 것 같아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특별법 제압이 논란 이후 전국의 주도권 완전히 이 정부와 여당으로 넘어간 듯한 모습인데요. 전해주시죠. 예, 730 재보궐선거에서 사실 새누리당이 예상 외의 압승을 거두면서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이미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든 새누리당이 다른 쪽으로 경제가 어렵다, 민생이 어렵다, 이런 경제 민생 위기론을 강조하면서 사실 이제 전국을 국면을 전환하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왔었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야당이 730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사실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그러면서 사실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생겼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교황이 방한을 하면서 닷새 내내 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또 사회 전체에 따뜻한 위로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사실은 좀 이 문제가 다시 좀 쟁점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예. 그리고 이제 그로 해서 사실 야당으로서는 좀 새로운 돌파구를 좀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하는 과정, 전후 과정에서 사실 야당이 리더십 공백의 그런 모습을 아주 여실히 보여줬고,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새누리당으로서는 서남대고 코푼 그런 양상이 돼버린 거죠. 예. 오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 당의 공식 회의 일정조차도 없이 서로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좀 어떤 중심을 잡고 어떤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예. 반면에 새누리당은 이제 오늘부터는 경제 또 민생의 위기,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이들 관련 법안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당장 26일부터 지금 원래 국정감사를 하기로, 열흘간 하기로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돼 있었잖아요. 26일부터면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면 실제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한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예정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나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국정감사가 될지 안 될지는 나중 문제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국정감사 같은 경우도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목일 텐데, 어쨌든 세월호 문제 그리고 국정감사 문제 등 산적한 좀 부담스러운 대목들을 좀 시급히 빨리빨리 좀 처리하고 가겠다, 이런 의중을 지금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 아무튼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표정 관리를 어떻게 좀 잘할까 그런 고민도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제압이 결과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다소 의외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나 봐요. 당초에 사실 아마 내일쯤이면 각종 언론에서 이제 그런 보도들이 좀 나갈 것 같은데, 예. 여야 합의했던 그날 당일날 제가 왜 박영선 원내대표가 불과 보름 전에 그 사단이 났었던 그 프로세스를 또 똑같이 밟았을까 굉장히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실 당일날 너무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했다, 이런 지금 비판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중차대한 문제라면 당연히 당 내부의 의견도 수렴하고 유가족들과의 교감도 넓히고 이런 좀 이 프로세스들이 훨씬 더 정교했어야 될 텐데, 그런데 당 내에서조차도 이 교황 방한 이후에 좀 더 협상에 이 지렛대를 삼을 수 있는 여지도 만들고 협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 유가족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단식, 그리고 국민적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다시 한번의 관심, 이런 것들을 좀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 그 절차들을 좀 밟고 그러니까 뭐 필요하다면 원내 병행투쟁이라도 단기간이라도 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모색하면서 이번 주말쯤에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화요일 날 협상에 이제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 실제로 박영선 원내대표 주변에서도 이 협상 시작 2-3시간 전에, 그러니까 협상 당일 아침에서야 오늘 협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만큼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예. 이와 맞물린 얘기인데요. 오늘 새누리당의 그 원내 지도부에 있는 모 핵심 당직자를 만났는데, 그 핵심 당직자 말로는 제가 그 새누리당 쪽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날 밤, 그러니까 월요일 밤이었겠죠. 월요일 밤에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에서 새누리당 핵심 인사들이 모여서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제시할 방안에 대해서 자기네들 내부에서 검토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검토한 내용이 이번 그 재잠정 합의안 요 내용이래요. 그런데 자기들 내부에서는 이 정도 아니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받기 어려울 거다.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렇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기류였다고 해요. 그런데 협상장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거를 수용을 했고 그래서 자기들도 협상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놀랐다.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가 굉장히 고무돼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그 협상 과정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던 게 사전 동의 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새누리당이 제안을 했었던 우리가 물러설 수 있는 마지노선은 여기다라고 제안을 했던 게 여당이 이제 여당목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하에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를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전 동의라는 부분으로 바꾼 게 어쨌든 전부다. 이게 지금 일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는 뭐 더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새누리당에서도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었는데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고무돼 있었다.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 와중에 고민이 제일 큰 사람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아닌가 싶은데 뭐 당내에서 박 원내대표가 재협상안 받아들인 거에 대해 비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박 원내대표는 이제 뭐 어떻게 뭐 유족을 좀 설득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제 뭐 지금 단식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에도 찾아갔었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을 대표단에서 따로 만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 유가족 총회에서 이제 부결이 됐었고요. 이렇게 된 뒤에 오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내세운 카드가 뭐냐면 세월호 유가족들도 계속 접촉을 할 거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마치 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왜 당신들만 반대하고 있느냐, 사회 다른 각계각층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고 얘기하는데 왜 당신들만 반대하느냐는 좀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상의 압박카드를 지금 쓰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금 본인의 협상안이 최선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상 더 나은 새누리당과의 협상에서 더 나은 양보안을 받아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유가족들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하지 않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자신이 안이 관철될 수 있을 거다. 아직까지도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박 원내대표를 좀 더 살펴보자면 박 대통령에게 유가족 좀 만나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청와대는 세월호법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거리를 두고 있고요. 네네. 어찌됐든 좀 이렇게
유가족과 대통령이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당 내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이게 박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려는 뭐 술책이다, 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예.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좀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만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또다시 이 여야 간의 협상이 되지 않을 때 아니 박 대통령이 왜 약속을 지키느냐, 5월 16일 날도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까지 이런 거 보면 정말 거짓말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니 그런 양상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 여야 협상의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물론 이제 청와대의 의중이 크게 여당의 입장에 반영이 된다는 건 뭐 삼척동에서 다 아는 얘기겠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단식 농성 중인 김영호 씨의 손을 맞잡아 준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A부터 Z까지 다 풀어야 한다고 요구할 국민은 한 명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오히려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얼만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유가족들을 보듬어 안는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모습들을 좀 보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를 통해서 사실 유가족들의 좀 얼어붙은 마음도 녹일 수 있다면 사실은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담들, 또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여당 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그런 기류들이 조금 있어서 예. 어쨌든 그런 기류들이 청와대를 통해서 전달되고 뭐 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그 김영호 그러니까 어제 단식 농성 중이던 김영호 씨가 그 면담 신청을 했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이거는 뭐 여야가 국회에서 풀 문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걸로 완전히 가능성이 닫혔다 그렇게 보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걱정되는 게 그 지금 단식 농성 중인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건강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어찌됐든 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면담을 원하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하긴 싫지만은 김영호 씨의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정치적인 어떤 파장이나 그런 것들은 일파만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에서 좀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판단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만 유족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유가족들이 야당과의 틈이 그러면서 벌어지기도 했고 계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길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나 의견은 없는 건가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사실 유가족들을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저하거나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꽤 있었는데요. 예. 최근 김무성 대표가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여야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연속 이틀간 유가족들과 면담을 하셨잖아요. 오늘 지금 김재원 원내수석 대표가 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을 지금 아마 만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면담을 국회에서 하기로 했다가 유가족들이 공개되는 거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면서 이제 국회 밖에서 비공개로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런 대형 참사면 당연히 여든 야든 이 유가족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교감을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 문제를 이제 사실 여당은 좀 회피하는 듯 그리고 야당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한 그런 양상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이제 상황이 이렇게 좀 두 차례나 지금 여야 합의가 어그러지는 그런 전후 과정들을 보면서 사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어제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하고 나선 건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게 다시 한번 예.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점에서 사실은 오늘 지금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공식적인 통로를 이 새누리당이 접촉을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을 또 이제 면담을 하고 하는 그런 접촉면을 좀 다양화하고 넓히는 그런 것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이제 세월호 가족대책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단원고 이 학생들 이 유족들하고 또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하고의 입장 차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틈을 버리는 식으로 새누리당이 오늘 면담이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어쨌든 그 부분도 조금 더 정교하게 좀 새누리당이든 또 세월호 가족들이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양 기자님과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여야 의원들 5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이 검찰이 구인영장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국회가 상당히 시끄러웠죠. 예, 오늘 아침에 구인영장을 집행한다고 해서 사실 검사와 이제 검찰수사관들이 이 각 의원실 5명의 의원실 방으로 이제 일일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하경 의원은 본인 방에서 기자간담회를 받고 영장 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이게 수용되지 않으면 바로 출두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신계륜, 김재윤 의원도 뒤이어서 곧바로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정작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방탄국회 열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방탄국회는 없다. 또 뭐 이런 자당 의원들 지금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도. 예. 의원들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런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은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실관계를 밝혀라. 뭐 이렇게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정작 새누리당 소속의 박상은 조현룡 두 의원은 뭐 어디로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뭐 그게 확인되지 않아서 검찰이 추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이들 두 의원도 나중에 검찰에 출두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해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5명의 의원들이 모두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고 오늘 밤 한 11시 좀 넘으면 아마 구속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들 이 상황 살펴보니까는 자리 피하거나 문 잠그고 버티면서 소란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양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검찰이 하고 있는 행태만 보면 사실 좀 너무 속보이는 행태들이잖아요. 예.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 것하고 지금의 야당을 보는 이 따가운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선 이런 것들을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 예. 그 점에서 보자면 검찰은 진짜 정말 얄밉다 혹은 정말 검찰이 저러니 욕을 먹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예. 사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하거나 혹은 방탄국회나 다름없는 8월 임시국회를 성급하게 소집한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또 옹호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 의원들이 강제 구인 응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이제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자정부터 사실상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찌 보십니까? 일단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상황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5명의 의원들이 다 받겠다고 그렇게 했고 이미 받은 의원도 있고요. 또 지금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의원도 있어서 그 문제는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예. 상황은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임시국회 종료 1분 전에 그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야당에 대해서 이제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세월호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었다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어쨌든 지금 임시국회를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밤 10시 반이 넘어서 헌정사상으로는 처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이제 자정 가까이 그러니까 회기 종료를 불과 몇십 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여서 사실은 좀 비판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예. 만약에 말이죠. 네. 강제구인에 실패하고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면은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텐데 국회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 과정은 지금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미 영장실질심사의 5명이 다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예. 상황에 쫓겼든 아니면 본인의 애초에 그런 생각이었던 간에 영장실질심사를 5명이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지금은 따로 가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주목할 만한 또 뉴스거리가 있다면 어떤 거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오늘 특별히 국회에 돌아가는 상황이 없어서. 예. 예. 다 전해주신 겁니까? 예. 예. 오늘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듣고 계십니다. 게시판 글 살펴보겠습니다. 국물도 없수다님께서 만나라는 김용호 아버님은 외면한 박근혜 대통령 23년 만에 수도방위 사령부 지휘소 방문이라는 기사 캡처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루벨벳님께서는 오늘 아침 뉴스바 들어보면은 유가족 측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사권, 기소권도 다 양보하는 안을 제출했었다. 여당 측 특검 추천위원을 유가족과 야당 측이 추천하면 여당이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안으로. 하지만 그런 양보 안조차 박영선 측이 협상에서 얻어내질 못하니 아예 강경 노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주장으로 간 거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고요. 몰라서 물어봄님께서 이강윤 평론가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복귀하십니다. 진행자가 지금 상황에선 바뀐 건 맞는데 다음 주 화요일날 복귀하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산까치님, 박영선은 이완구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2번이나 당했다. 한 번 당하는 것은 실수일 수 있지만 2번 같은 수법에 당하는 것은 당 대표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다. 이런 글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케이마리님, 박영선 의원에 대한 얘기를 적어주셨고요. 노형동이 씨님도 마찬가지로 박영선 대표는 협상력이 전혀 없다. 실망이다. 이런 글 올려주셨고요. 네, 해파리님께서는 답답한 심경을 또 이렇게 감정이 담긴 글로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미니님께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면서 유민 아빠의 사진 모습 올려주셨네요.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고요. 사진에서. 그래서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힘들어하는 모습에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방송사 카메라들이죠. 방송사 마이크죠. 마이크가 이렇게 또 좌르륵 옆에 놓여져 있네요. 감상님께서도 김영호 씨가 청와대로 갈 때 선글라스 낀 여경이 막는 사진을 보셨다고요. 사진을 보니까 예전에 박정희가 케네디를 만날 때 장면이 떠오르셨다는 글을 올려주셨네요. 네, 글 올려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방송 들으시면서 느낀 점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경제쟁점 시간입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 길경식 연구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변리사가 전문직 소득 1위를 9년째 유지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네. 예, 변리사 얼마나 버는 겁니까? 지난해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이 변리사로 나타났고 예. 평균 수입이 5억 5,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위를 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4억 900만 원, 관세사 같은 경우에는 2억 9,600만 원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서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간평사 등의 순으로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렇게 쭉 직업들을 들으시면서 왜 의사는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액을 바탕으로 소득을 이제 추산한 그 자료이다 보니까 의료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의사들은 이번 통계에서 이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이 변리사가 5억이 넘네요. 네, 꽤 많죠. 근데 이런 고소득 전문직들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면세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통계가 2005년서부터 현재까지 9년 동안 계속 집계가 되고 있는데 예. 9년 동안 변리사는 계속 1위, 변호사는 계속 2위를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9년 평균으로 1인당 평균 수입 대비 평균 부가가치세액 비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변리사의 경우에는 5.2% 정도, 변호사는 6.76%로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10%인데 그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의 부가가치세액만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9.24%, 그러니까 소득이 훨씬 낮은데도 9.24% 정도의 그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는 것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소득이 높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경우 부가가치세액 비율이 낮은 이유는 이 두 직업의 경우에 외국 법인하고의 거래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소득이 많다 보니까 부가세액의 납부 비율이 이렇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말씀해주신 영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정확히 무언가요? 이 영세율이라는 건 부가가치세율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VAT라고들 많이 이제 약자로 쓰는데 이걸 내도록 되어 있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이 부가가치세액 10%를 0%로 그러니까 면세를 해주는 겁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다 보니까 수출을 하거나 외화 획득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수당국에서 이제 특정 산업이나 어떤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면세 혜택을 제공을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러한 혜택을 이렇게 소득이 많은 전문직들이나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이런 큰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서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주체들이 감세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부가가치세만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이 문제지만 소득세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소득세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덜 낸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지난해에 이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세제와 관련해서 개편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올해서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소득세제 개편안이 지금 현재 소득세제가 갖고 있는 어떤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연구소의 경제시평에서 이 소득세와 관련해서 자세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예.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던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던 3억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누진율, 그러니까 보통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진세액이 적용이 돼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3억 원 이상 고액 연봉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이하 버는 사람들보다 누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만약에 이제 다시 바로 잡아서 3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원래 누진율대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한 35%까지 높이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과세 형평성을 시정하기만 해도 연간 4조 원 이상의 세수가 증대하게 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억 원 이상 고액 연봉자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계산하기만 해도 연간 한 2.5조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저희가 시산을 해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현재 고액 소득자에 대해서 누진율이 어그러져 있는 이 과세 형평성 자체만 제대로 시정을 한다라고 해도 전체 세수가 연간 6조 원 이상 증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증세를 해야 될 시기다라고 여당의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어그러져 있는 조세제도의 어떤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게 먼저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현재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 과세 형평성의 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회복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1분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짚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근데 연구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사실 경제의 펀더멘털 부분들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치들만 이렇게 거품식으로 좀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2분기 실질 경제 성장률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문제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 1분기에 1.9%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보여지긴 했지만 1분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속보치의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 실질 GDP 성장률을 3번 발표를 합니다. 예. 속보치, 수정치, 그다음에 확정치. 근데 이게 처음에 발표할 때는 0.1%였다가 두 번째 발표할 때는 마이너스 1%로 또 세 번째 발표할 때는 마이너스 2.9%로 대폭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상반기 전체로 2.2% 성장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속보치에 불과하고 나중에 이게 수정치, 확정치까지 가게 되면 1분기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에도 FRB가 연초에는 한 2.8에서 3.2%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지난 6월에 이걸 2.1%에서 2.3%로 크게 낮췄고 IMF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성장률을 연초에는 2.8%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가 1.7%로 지금 대폭 낮췄거든요.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년 지금 연평균 실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2% 내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성장률이 거의 한계에 다다라서 오히려 잠재 성장률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거는 청취자 질문인데요. 달콤한 농부님께서 오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네. 세월호 여파로 경기가 침체됐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네. 사람들이 돈을 덜 쓴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소비에 돈을 쓰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저축이 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여기, 이강윤의 오늘에서도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예. 정치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잘못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걸 오히려 다 세월호로 떠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민간 소비는 세월호 이전서부터 안 좋았습니다, 사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그런 애도 분위기가 되니까 어떤 핑계거리를 찾아서 계속 세월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지 예. 세월호 때문에 이 경제가 안 좋아졌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군요. 지역적으로나 이제 특정한 경우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그로 인해서 민간 소비 자체가 이렇게 어그러졌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지금 민간 소비가 어려운 이유는 실질 소득 자체가 이제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평균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사실 대부분의 이제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돈을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축이 늘기보다는 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지금 정치인들이라든지 관료들이 이야기하는 세월호 관련해서 경제가 이제 세월호 여파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건 전부 다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그냥 판단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경기 상황은 좋지 않았고, 네. 세월호 때문은 아니고, 그 원인은 이제 일단은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요.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미국의 성장의 한계가 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셨는데, 예.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굉장히 작년서부터 이제 또 다른 일본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요. 사실 일본이 지금 지난 4월서부터 소비세 인상을 하고 나서 실질 GDP 성장률이 그 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6.8%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충격이 큰 상황인데, 일본기에는 6.1% 성장을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6.8%로 해서 거의 10% 이상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 충격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에도 소비세를 한번 인상을 했었는데, 그때도 한 3%가량 그 실질 GDP 성장률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 예. 사실 이로 인해서 아베노믹스가 심각하게 좀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엔화 약세를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켜 보고자 했지만, 그게 오히려 일본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좀 큰 폭으로 하락시키면서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1분기, 2분기에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데, 예. 일본의 경우를 보고서 정책적인 부분을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일본보다 더 큰 어떤 정책 실패를 겪을 확률이 지금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21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이강윤의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